2023년 4월 13일 미국 3월 FOMC 회의록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아, 학창 시절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면 더, 더 그랬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예, 네. 어쨌든, 예, 잠을 깨워가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교수님. 네, 아유, 그 3월 FOMC 회의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수님. 총평 네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총평부터 말씀드려보면요. 아, 그런 표현이 있죠. no news is good news. 어, 뭐 대단한 소식이 없는 것이 좋은 소식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에 딱 들어맞는 FMC 회의록 내용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따가 구체적으로 FMC 의사록 을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난 3월에 이 은행 파산을 비롯한 금융부실 사태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이 반영된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만약에 이 은행 파산 사태가 있지만 않았다면 3월에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했었을 것이다라는 뉘앙스가 많이 담겨 있었고요. 좀 이따 의사록을 좀 보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근데 뱅킹 시스템의 어떤 부실로 인해서 그것 자체가 경제에 매우 긴축적 통화 정책의 효과가 실제 나타났었다. 그런 표현이 있었고, 그래서 FMC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FMC 회의록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회의록 내용 가운데서 저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부분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늘상 똑같은 그 말씀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FMC 회의록 혹은 뭐 이게 의사록 뭐 같은 표현입니다. 누가 참여했나 뭐 이런 것들이 어, 보도가 된 겁니다. 이 내용 중에 제가 쭉 스캐닝을 쫙 했는데 여러분께 꼭 보여드려야 될 내용들을 좀 키워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은행 섹터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좀 많이 다뤘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실리콘밸리 뱅크라든가 시그네처 뱅크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같은 이런 은행들의 사태가 있었다. 근데 보니까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매우 강하다, 건강하다, 사운드하다, 리질리언트하다, 위기 극복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쭉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 정도도 확인했는데 여전히 강한 인플레이션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 스태프 리뷰가 있는데 스태프는 이제 소위 이 페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의 해당 직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participant 이게 뭡니까? FMC 위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팅 참여자. 그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좋겠는데 스태프가 어떻게 보고 있냐? 보신 것처럼 레이버 마켓 컨디션이 타이트하다, 여전히 타이트하다. 굉장히 강한 일자리 상황이 나와 있고 어, 실업률도 정말 역사적으로 이렇게 낮은 수준, 완전 고용에 해당된다. 물가는 여전히 높다. 그래서 still elevated. 여전히 물가가 오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 노동시장, 물가 상황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다. 네, 여기 보시면 어, 이 비농업 부문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고 실업률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어,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천천히 오르고 있다. 조금 상승률이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률이 상당히 오르고 있다. 그래서 CPI 같은 경우도 5.4%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 매우 강하게 강한 수준으로 미국 경제가 버텨내고 있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최근 미국 은행들의 스탁 프라이스가 디클라인. 그러니까 미국의 어, 은행주들이 좀 무너지고 있다. 그런 것은 또 안 좋게 작용한다. 그리고 이 변동성이 되게 높다, 불확실하다 이런 표현들. 이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기업이든 가게든 또 여러 이 경제 주체들이 돈을 빌리는 비용 자체, 부담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과정에서 시중금리가 올라갔고 그게 경제 주체들의 돈을 빌리는 이자 부담을 크게 만들었다라는 표현 그런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특히 24년, 25년 코어 PCE 물가 그리고 토탈 PCE 물가 그러니까 PCE 물가 상승률과 근원 PCE 물가 상승률 둘 다 우리는 거의 2%에 근접하게 갈 것이다. 언제? 24년에서 25년. 아,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23년에는 금리 인하 없다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네, 보면 또 금융불안 여부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데 이 금융불안 상황이 거시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줬고 그리고 실제 이런 리스크가 상당히 다운사이드한 경제 활동이나 또 인플레이션 정도에도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뱅킹 시스템의 불안 자체가 말 그대로 긴축적인 통화 정책에 효과로 작용한다. 음,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돈을 빌리는 부담을 높이는 것이나 혹은 은행이 돈 빌려주기 어렵겠다. 돈 못 빌려주겠다. 돈 잘 안 빌려주는 그런 방식, 대출 의지 자체가 꺾이는 거, 그거 자체만으로도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의욕을 보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FMC 위원들이 최근에 여러 데이터들을 이제 보니까 아직도 매우 강하게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경제가 탄탄하다. 그리고 물가는 여전히 remain elevated.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여전히 물가는 오르고 있다. 네, 그리고 뭐라고 동의하냐면 미국 은행 시스템이 매우 강하고 또 회복 능력이 있는 것으로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금융 불안 문제를 그렇게 중대하게 바라볼 필요가 없다. 일시적인 일이었다. 실리콘밸리 뱅크만의 일이었다라는 식으로 조금 은행 부실 사태를 조금 경미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리 인상을 더 해도 된다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경제도 강하게 전개된다는 표현도 금리 인상 마음 놓고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죠. 이 중요한 부분. 그래서 최근에 은행 시스템이 여전히 이 크레딧 컨디션을 더 타이트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코노믹 액티비티, 경제 활동을 좀 위축시키고 또 고용도 위축시키고 인플레이션도 위축시키는 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빅스텝 안 해도 된다. 네, 베이비 스텝 하나 은행의 어떤 작용,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것도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그걸 두 개를 더하면 빅스텝. 그래서 FMC 위원들이 빅스텝을 생각했다가 은행 부실 사태가 반영되면서 베이비 스텝으로 바꾼 것은 어차피 은행 부실 사태 그 자체가 베이비 스텝 정도의 영향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회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레이버 마켓이 여전히 매우 강하고 비슷한 말들 똑같이 들어가고 있죠.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노 뉴스인 거예요. 노 뉴스 is good news 말씀드렸듯이 여기 좀 중요한데요.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우리 연준 위원들이 바라보고 있는 2% 골, 이 골에
훨씬 well above, 훨씬 어, 음,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라고 한다? 인플레이션이 어, unacceptably high.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이건 너무 높은 거다. 이거는 어,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높은 수준이었다. 이렇게 네. 평가합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조금은 완화되고 있지만 어, 언제보다 그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완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다 돼갑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쩌면 3, 4월에 있었던 경제를 좀 총정리하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뭐 비슷한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일부 연준 위원들은 뭐 여러 가지를 좀 보면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어, persistently 지속적으로 높다. 그리고 최근 경제 데이터가 매우 강하다.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뭐를 컨시더 했다? 어, 50. 스텝을 사실은 컨시더 했다. 그러나 뭐 이런 은행 섹터의 영향 그것들 감안해서 베이비 스텝으로 한 것이다. 그게 은행 섹터가 이제 경제 활동이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 스몰러 인크리스를 결정했다. 예. 자,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데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too high, much too high, 너무 높, remain much too high, 굉장히 높다. 레이버 마켓 같은 경우는 매우 타이트하다. 그래서 우리는 더 추가적인 어, 금리 인상이나 어떤 긴축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인플레이션 목표 2%를 이룰 때까지 우리는 충분히 강한 어, 긴축적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highly uncertain economy outlook. 굉장히 경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는 것에 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들이 다 같이 동의하에 뭐 했다?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했다. 자, 이 말들을 좀 나름 정리해 놓은 부분이 여기 있는데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 멘트죠. 최근에 어떤 데이터들은 뭐라고 보여줬냐면 미국 경제가 매우 강하고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고요. 그리고 이 일자리도 매우 강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 그리고 물가는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은행 시스템은 강하고 또 미국 은행은 굉장히 회복력이 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근에 이런 은행 사태는 경제 활동을 제약한다든가 고용 시장을 제약한다든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이게 도움이 된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강한 금리 인상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용을 완전 고용을 유지하고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린 달려가겠다. 역시 네. 고용 상황, 물가 상황 이런 것을 좀 판단하면서 달려가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네, 교수님, 그러면은 물가부터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연준의 물가에 대한 경계감이 좀 느껴지긴 했는데요. 네. 연준 지금 물가 상황을 어떻게 좀 진단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물가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뭐, 3, 4월 달의 경제를 총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PC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정점 찍고 상당히 떨어진 거 동의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동의하지만 여전히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지 않고 굉장히 높은 물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코어 PC 같은 경우도 그냥 떨어지지 않고 그냥 정점에 맴돌고 있다. 이런 것은 물가를 굉장히 중대하게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몇 시간 전에도 CPI 발표된 걸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상당 부분 떨어져 준 건 사실이고요. 실적치 기준으로 지난달보다 또 이렇게 강하게 떨어진 건 네, 이례적이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물가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만, 자, 이것을 똑같이 제가 늘 보여드리듯이 연장해 보겠습니다. 연장해 보면 여전히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려면 상당한 갭이 있다,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 연내 2% 물가 상승률에 부합하는 그런 통계가 이 정도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 23년 끝자락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두 번 물가 상승률이 2%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수준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괜찮아 하면서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여지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FMC 위원들은 관전 포인트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몇 시간 전에 보여드렸는데 제가 그때 통계 그래프를 그릴 때 이 왼쪽 이 수직 축 자체를 0으로 제한했어서 이 밑에 게 안 보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식료품 물가가 그 전체 물가 상승률에 기여하는 정도가 약화되고요. 자, 정확히 보면 22년 6월 물가 상승률이 9.1이었죠. 근데 네, 그 9.1을 만드는데 뭐뭐뭐가 기여했나 이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웅달 책방 구독자가 뭐 35만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뭐 김광석은 한 1.5만 정도 기여한 거고 한문도 교수님은 뭐 3만 정도 기여하신 거고 또 누구누구들은 또 얼마큼씩 기여한 거다 이렇게 막 구분을 해보면 되겠어요. 물론 네. 웅당님의 기여가 가장 아, 크겠지만 네, 기여를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거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결국 뭐 35만의 채널이 되었다라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미국 물가 상승률이 9.1이었을 때 각 부문이 이렇게 기여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보시면 그 기여가 식료품 물가 상승률의 기여도가 많이 줄어들고 에너지 물가가 상당히 안정화되면서 줄어들고 오히려 마이너스 기여를 한다.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치솟는데 여러 섹터가 막 끌어올리고 있어요, 여전히. 그죠? 근데 네, 이제 에너지 물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물가 잡는데 도움까지 주는 거예요. 에너지 물가가 오히려 마이너스 기여를 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러나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 기여, 이게 요거죠. 뭡니까? 이게 근원 물가 아닙니까? 네, 근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근원 서비스 물가의 기여는 4.2로 계속 올라가다가 또 23년 3월 달에는 다소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근원 상품 물가의 기여가 0.2에서 0.3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근원 물가 상승률의 기여도는 23년 2월이나 3월이나 똑같은 거예요. 더하면. 그죠? 네. 4.4였고 역시 4.4. 아, 4.4%포인트 기여한 거죠. 이만큼 물가에 대한 진단 자체가 여전히 안 잡히는 상황이다라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과 연준의 중앙은행의 차이라는 거죠.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자면 시장은 이렇게 떨어지는 것에 집중하고 이 그래프에 집중하는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연준은 이게 아니라 사실은 많이 안 잡혔다에 집중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실적치, CPI 실적치에 집중하기보다는 근원 물가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물가는 안 잡힌 상태다라고 인지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아, 그다음 물가를 판단할 때 이 물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불안 요인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오늘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국제 유가 장기 추이를 보면 지금의 국제 유가가 지금 80달러를 좀 상회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22년 3, 4월 달을 보면 그때보다는 아직도 낮은 거예요. 네, 그죠? 이때부터 치솟았으니까. 그리고 네, 이때보다도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3월 달 국제 유가를 보면
22년 3월 달 국제 유가보다 낮기 때문에 어, 그죠? 네, 그때랑 물가 상승률을 비교하면 네, 당연히 마이너스 기여인 거예요. 네, 여전히 높은 고유가라고 하지만 우리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는 비교년도 전년 동월과 비교하기 때문에 어쨌든 23년 3월보다는 낮은 거예요. 그럼 한번 이때랑 비교할 때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23년 4월부터 나타날 PC든 CPI든 이 어, 물가 상승률은 이 국제 유가가 이거보다는 이게 오르더라도 떨어질 텐데, 그죠? 그렇죠. 그쵸? 네, 이거보다 떨어질 거 아니야. 아무리 오른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실적치는 많이 잡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감산합의라든가 또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국제 유가가 단기적으로 치솟긴 했습니다만 이 치솟은 정도가 사실 23년 1월 달 이후로 상당히 높게 치솟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22년 3월 달, 4월 달과 비교하면 여전히 그때보다는 낮은 거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물가 상승률의 기여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죠. 또 국제 유가 전망치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의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지난 3월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상향 조정된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여전히 23년 1분기는 실적치죠. 이것도 상향 조정된 거예요. 근데 2분기도 상향 조정됐지만 자, 22년 2분기랑 비교해 보세요. 한참 나, 23년 3분기도 3분기랑 비교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에너지 가격이 반등은 하지만 그만큼 글로벌 경기 침체 현상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이 있긴 있지만 중국의 PMI 지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까지 연결되지 않는 걸 보면 물가라는 면에 있어서 물가를 굉장히 크게 자극할 만한 변수는 또 아닌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에너지 물가나 식료품 물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잡혔지만 어쨌든 근원 물가 정도는 안 잡히는 상황. 이렇게 좀 보겠고, 물가는 어쨌든 향후에도 잡혀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잡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물가가 잡힌 것은 아니라는 것이 FOMC 위원들의 판단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제 물가는 아직 2%를 향해 조금 더 가야 한다. 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셨고, 그럼 두 네, 번째는 경기에 대한 진단이 좀 궁금한데요. 네. 연준이 또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 주셨어요. 결국 FMC 위원들이 나 스스로 FMC 위원이 되자. 그러면 나는 뭐를 보고 금리를 결정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역시 세 가지죠. 계속 꾸준히 강조하고 있지만 물가 안정, 경기 안정, 금융 안정. 이 예, 세 가지 목표를 나름 실현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는 게 지금 물가 안정 됐느냐 이걸 봤는데 아직 물가가 안정된 건 아니다. 불안 요소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쨌든 에너지 물가를 자극하는 것이지 근원 물가를 뭐 떨어뜨릴 만큼은 아니니까 네, 물가 안정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다라는 뜻이었고 그다음 경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경제만큼은 정말 재밌습니다. 22년 10월에 전망했던 것이 1.0%였는데 23년 1월 들어서 0.4% 포인트나 상향 조정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 4월 달 들어서 또 0.2% 포인트나 또 상향 조정한 겁니다. 한국 경제는 2.0에서 1.7, 1.7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미국 경제가 실제적으로 정말 강하다, 로버스트하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대목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역시 경기 판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게 고용 지표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고용 지표가 실업률이니까 실업률만 본다면 실업률 지표도 역시 23년 2월 달에 3.6으로 올라서 좀 불안했었습니다만 또 그거마저도 2월 달, 3월 달 들어서 3월 달에 다시 한번 떨어졌어요. 실업률도 떨어지고요. 뭐 3.6이든 3.5든 상관없이 그냥 이것은 완전 고용입니다. 미국 고용이 4%를 언더로 기록하고 있다. 완전 고용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영역이 여전히 탄탄하고
타이트하고 하니까 어쨌든 경기 불안 요소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어쨌든 완전 고용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완전 고용, maximum employment라는 goal과 2% inflation goal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서 어쨌든 어, 고용이라는 목표는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도 괜찮다. 이렇게까지 평가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네.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미국 경기가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물가 경기에 이어 이제 금융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금융 불안에 대한 경계감이 많이 높아졌고 연준 회의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연준이 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제 채널의 경우 요 얘기가 담겼었는데요. 은행의 디파짓, 이 예치금이죠. 이게 재밌습니다. 3월 들어서 여기 보시면 라지 뱅크와 그리고 other banks 이거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25개 대형 은행과 중소은행으로 구분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largest banks와 other banks라고 했는데 약간 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걸 대기업과 그 밖의 기업 이렇게 어, 좀 겸손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어식 겸손한 표현인 거죠. 근데 어쨌든 대형 은행들의 예치금은 오히려 늘고요. 지방 혹은 중소은행들의 예치금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이게 어, 뭐냐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를 비롯한 또 이 중소은행들, 실리콘밸리 뱅크가 뭐 중소은행이다라고까지 표현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름의 큰 은행들이 부실하니까 중소은행들로부터 예치금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뱅크런을 보여줘요. 네. 빠져나가되 작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빼되 어디로 넣는 거예요? 대형 은행에 옮겨가는 모습이에요. 어, 네. 머니무브죠. 근데 그것들을 지켜보다 보니까 뭐, 야, 이거 은행 부실이 감당 안 될 만한 수준일 수도 있어 하면서, 조금 3월 후반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대형 은행이든 작은 은행이든 다 빠져나가는 모습이죠. 어, 예치금이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은행에 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작용된 겁니다. 특히 제 금융 불안에 있어서 미국의 금융 불안이 가장 많이 골마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골마 있는 부분은 미분양 주택으로 인해서 부동산 PF 부실, 이게 좀 골마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경제에 있어서 좀 골마 있는 부분이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아,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과 관련된 것을 우리 뭐라고 표현합니까? MBS라고 하죠. MBS. 그러니까 음, 담보대출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주택담보대출을 MBS라고 한다면 상업용 부동산의 담보 물건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 뭡니까? Commercial MBS, 아, CMB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 것처럼 미국 내 이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상업용 부동산의 일부가 오피스, 그리고 또 일부가 중대형 상가, 또 소형 상가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상업용 부동산 중에 특히 사무실의 공실률이 이렇게 치솟죠. 이 코로나19 이후에 치솟기 시작하면서 그게 안 떨어지고 계속 치솟는 거예요. 여러 네. 가지 이유가 있지만 비대면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피스를 이제 비대면 근무 방식을 활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직원들이 비대면 근무를 좋아하고 그리고 비대면 안 한다 그러면 특히 좀 센 인력들 있죠. 우수 인력들, 개발자들 이들은 나 그냥 비대면이 가능한 일자리만 찾아갈래요. 이런 식이니까 그래 비대면으로 근무하게 해줄게. 그리고 이 기업들도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야 이거 임차료 이만큼 내고 있는데 이 직원들 앉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이만큼이나 내고 있는데 사무실 비용도 아낄 겸 반만 쓰자. 네. 그리고 그 임차료만큼을 아껴서 오히려 또 좋은 인력도 유치하고 그게 비즈니스적으로 다시 말하면 비대면 근무 방식을 비즈니스 전략으로서 활용하자. 이런 생태계도 조성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숫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도 있겠죠.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영향을 미쳐서 공실이 계속 늘어나 우리나라 미분양 주택이 쌓이듯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하니까 은행들 혹은 금융사들이 어떨까요? 대출을 아끼죠. 많은, 네, 예,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거예요. 대출 기준을 강화하면 할수록 업황이 어떨까요? 불안하죠. 제가 네, 이건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ISM 제조업 PMI 지수는 제조업 업황을 보여주고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업황이 좋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업황이 나쁘다인데 그걸 역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해석을 한다면 올라갈수록 불안하다.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행의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그 정도와 업황이 불안해지는 그 정도가 어떻습니까? 같이 다닙니까? 따로 다닙니까? 같이 다닙니다. 같이 다니잖아요. 네,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비즈니스를 할 때 100% 자기 돈, 자기 자본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타인 자본에 의존을 하는 경향성이 있겠는데 대출이 필요한 기업들로 하여금 대출을 못 받게 하니 신규 투자를 하겠습니까, 기업들이? 안 또 하죠. 신규 어떤 계약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공장 설비를 늘릴 수 있겠습니까? 뭐 신사업을 진출할 수 있겠습니까? 월급을 제때 줄 수 있겠습니까? 고용 해고라든가 혹은 설비 투자가 위축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결국 기업들에 대한 대출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업황이 좀 부진해지고 이게 경기 침체를 더 야기할 수 있고 이게 물가 잡는 데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그 내막이 담겨 있는 겁니다. 물가 잡기에 더 유리해라고 표현까지는 안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은행 부실 사태 때문에 빅스텝까지는 안 한 거지. 어쨌든 은행 부실이 베이비 스텝 영향을 줬다면 베이비 스텝까지 했으니까 빅스텝의 영향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모습. 그래서 금융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이 금융 부실 사태가 긴축적 통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뭐 이것은 뭐 어쨌든 금융 부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가 된다면 금리 인상을 못 하죠. 시스템적 리스크를 허용할 수는 없죠.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융 부실은 아니고 금융 위기까지는 아니고 이 부실 상태가 경기 침체를 가져오고 있는데 근데 경기는 그래도 탄탄할 만큼 버틸 수 있으니 우리는 그래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FOMC 위원들이 생각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빅 스텝까지는 아니더라도 베이비 스텝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계속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네. 교수님, 그러면은 이러한 연준의 통화정책 운용 방향 네. 해석에 대해서 시장은 좀 어떤 해석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네. 있을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시장의 판단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이건 거의 노뉴스입니다. 이게 뭐 깜짝 놀랄 만큼의 뉴스는 이번에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3월 CPI가 발표된 직후 어제 밤이죠. 밤에만 해도 그래도 한 70% 가까이 기준금리를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하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은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FMC 회의록 결과를 보니까 당연히 이거보다 좀 더 떨어졌었죠. 우리가 했을 때는. 근데 지금 보니까 시장은 어떻게 기대하는지를 지금 같이 보시죠. 세미 페드워치 상에서 네, 70.5%로 어, 노뉴스로 받아들이는 경향은 있지만 어쨌든 이 회의록 결과를 보니까 FMC 위원들이 뭐 금리 인상해야 되겠네라고 마음을 먹고 있구나라고 이제 간을 본 게 아닌가 네, 이제 상황 파악을 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금리 인상하겠구나라는 것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모습 이게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도 앞으로 있을 5월 FOMC에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궁금하고 특히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장은 이미 어쨌든 이번에 베이비 스텝 한번 할 것에 마음을 먹고 있고요. 근데 다만 그게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23년 5월에 있을 FOMC 회의 때 금리를 어쨌든 추가적으로 인상하고, 그리고 그 6월에는 한 번만 동결하고, 네. 그리고 7월부터는 당장 금리를 차츰차츰 인하할 것이다. 23년 연내에 굉장히 많이 인하하는 것으로, 거의 1%포인트나 아, 인하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이 기대 자체도 제가 읽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기대만으로도 시장에 돈이 유입이 되는 겁니다. 충분히 유입이 되는 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반등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기대하는 대로 움직일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IMF의 진단이에요. 좀 보시기 어렵겠지만, 이게 뭐냐면, 이게 타겟 물가 상승률에 선진국이나 신흥국이 언제 그 지점에 도달할 것이냐, 네. 목표 물가에 언제 도달할 것이냐인데, 23년 연내에는 도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죠? 네. 24년에서야 목표에 근접해질 것이고 24, 5년 즈음에 정말 물가가 목표하는 수준에 올 것이다. 라고 IMF 스태프들이 진단한 겁니다. 제가 네. 진단한 게 아니고 IMF 연구원들이 진단한 것이다. 그래서 향후 미국과 유로존의 금리 인상 스탠스를 보면 23년 연내에는 보신 것처럼 24년 전까지만 해도 언제 계속 금리를 인상하다가 인하는 없다. 네. 24년 1분기 이후에야 금리 인하가 기대된다. 네. 미국의 경우는 금리 인하 없다. 연내 없다. 이게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는 더 높은 물가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더 상당 기간 금리 인상 스탠스를 유지하다가 네. 24년 끝자락에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어쨌든 판단 기준은 올해 없고 내년에나 금리 인하 있다. 그리고 아마도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그리고는 계속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경기 침체가 뭐 강하게 온다거나 금융위기가 뭐 강하게 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없는데 굳이 물가도 안 잡힌 상황에서 왜 금리를 인하하느냐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뭐 싸우듯이 얘기를 한다면 왜 도대체 왜 인하합니까 이거죠. 인하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자, 제가 맨날 시장하고 싸웁니다. OECD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아까는 IMF의 진단인 거고 OECD도 마찬가지 OECD의 이 국제기구 OECD에 있는 연구기관의 그 연구자들이 어떻게 스태프들이 전망하고 있냐면 24년 3년 연내에는 금리 인하 없다. 24년에서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유로존은 24년까지도 없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진국 권역에서 주요 연구자들이 미국이든 유럽이든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지금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열심히 시청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 가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물가라는 것이 기조적으로 아직 안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23년 연내는 금리 인하 없다라고 못 박는 것이 FMC 위원들의 생각일 것이다. 그렇다고 경기 침체 말씀하시는데 미국 경제는 매우 로버스트, 탄탄하다. 그리고 금융시장도 사운드, 뱅킹 시스템이 사운드 앤 리질리언트, 굉장히 강하고 회복력이 있다. 다 그 정도로 평가하고 있고 물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안 잡혔다.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그죠? unacceptably high. 이건 물가가 우리는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네. 높다. 이렇게 여러분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 금리의 상한선은 나왔다고도 예. 볼 수가 있겠네요. 그것이 시장의 기대를 만드는 거죠. 네. 어, 사실 이것은 저 웅달님하고 꾸준히 영상을 이제 찍어왔고, 제 웅달 책방에 그냥 출연해서 말씀드릴 때도 있었고, 항상 말씀드려왔듯이, 23년 2분기가 금리의 정점일 것이다. 그 말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4월 아니면 5월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뭐 이제 4월에는 FMC 회의가 없으니까 5월인 거죠. 그러니까 2분기가 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2분기가 정점이니까 그로부터 6개월 전
2022년 10월 정도, 그 정도가 주가의 저점이었다라고 어, 생각하고 주가는 반등한다. 경기 침체와 주가 침체는 다른 것이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른 채널에 나가서 경기 침체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 주가 침체 온다고 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주식 사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반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 경기 침체 계속 온다고 하더니 왜 주식 사라고 하는 겁니까? 음, 경제 언어가, 죄송합니다. 경제 언어가 미숙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경제 언어가 미숙하니까 같은 말을 잘못 받아들이는 거죠. 좀 안타까운 현상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제 언어 감각을 충분히 이렇게 갖추시면서 어떤 경기 침체라는 그 표현을 듣고 이렇게 들었는데 주가 침체로 받아들일 일이 음.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이해해 주시면 경기 침체라고 했는데 경제 위기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또 역시 경기 침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 침체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죠. 꾸준히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죠. 주가는 항상 선행하는 것이니까 먼저부터 금리 동결만으로도 주식시장에는 굉장한 훈풍인 거예요. 그죠? 예, 기대만으로도 굉장한 훈풍인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 언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교수님의 경제 공부 무작정 따라하기. 네, 네. 그것도 꼭 한번 시청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교수님, 그러면은 끝으로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도와주고 있는 우리, 회사들이 어쨌든 저랑 이 과정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 웅달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처럼 경제 공부 무작정 따라하기, 이것을 통해서 정말 경제 언어에 대한 감각을 가지시고, 경제를 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 능력, 경제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 경제 해독력을 좀 갖게 되시는데 본 과정이 좀 도움이 되시길 좀 바라는 마음이고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은 제가 더보기란이라든가 고정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제 공부하시면서 23년 멋지게 준비하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도 이렇게 이른 새벽을 깨우셔가지고 FOMC 회의록 결과 자세하게 분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